자, 그러면 교보증권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보증권도 그러고 보니까 약자 KB네, 그죠? 교보. 예,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교보증권. 네, 교보증권도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룹 전체 차원에서 좋은 네. 일 많이 하죠. 네. 교보가 진짜 참 우리나라 교육에 아주 큰 뜻이 또 있는 분 아니셨습니까? 원래 교보부 시작을 했고 네.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 네, 그 적자 나는데 계속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 적자 사업이에요. 저는 알고 있지요. 적자인데도 계속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대로 남은 서점이라는 게 교보문고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제. 예. 예,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애들이 막 책 읽고 이러는 거 혼내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책 막 그냥 돈 안 내고 읽는 애들 그거 괜찮아. 옛날에 막 서점 같은 데서 뭐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에서 그 향수 방향제도 샀어요. 교보문고에 파는 오래된 책 향기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안 보셨죠? 또 이렇게 광고 하나 해드리네. 교보문고에 보면 그 거기서 파는 그 향수가 있어요. 그 책 향기라고. 왜 이렇게 옛날 서점이나 뭐 이렇게 저 헌책방 가면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좀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좀 첨가해 갖고 약간 고냄새 나는 게 있어요. 샀습니다, 저. 잠 잘 오겠네요. 잠도 잘 오고 차에 해놔도 막 너무 플로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책 냄새 같은 게 은은하게 펴지. 책 냄새 좋죠. 네, 좋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 예. 자, 그러면 썰이 좀 길었는데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 2개는 그리고 하나는 이벤트, 하나 사건이죠. 네. 이벤트는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상하원 의회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CPI 고표로 발표됐어요. 예상보다 둔화됐고 MOM으로 마이너스 0.1 그리고 CPI가 3.0%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채 수익률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정 사실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면서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빠지는 가운데 러셀 2000 지수가 반대로 3.7%나 오르고 이런 현상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차트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S&P 500의 일봉인데요. 이게 벌어지면서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다시 반등을 종목별로 좀 차별화 됐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요일 날 기술주들이 다 급락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그거 보고 우리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막 걱정을 많이 끼쳐놓고 금요일날 자기들은 반등했어요. 빅테크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오늘 그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P 500 지수를 좀 보여드렸는데 하나 특징은 지금 설명드린 1번의 특징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이 차트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예, 다우존. 이 지금 S&P 500만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나스닥하고요. 이제 이들은 직전에 3월에 있었던 고점을 5월에 돌파하고 계속 신고가를 냈잖아요. 여기 보시면 3월 여기가 3월이고요. 5월에 돌파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근데 다우는 못 갔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 다우존스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신고가를 내면서 후발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3.7% 급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바뀌고 있다. 지난주 이벤트로 인해서 요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좀 이따 뉴스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두 번째는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피격 사건입니다. 요걸 왜 먼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103.7 위안화가 7.25, 우리 원화가 1,375원, 달러에는 157까지 갔어요. N은 161까지 갔었잖아요, 이게요. 157.9까지 떨어졌어요. 162인가까지 갔죠. 예. 그리고 10년 만기 보세요. 4.18%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해서 트럼프 인지도가 더 올라가면서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 이 얘기를 지금 주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시장에서 덜덜 떨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국채 수익 시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가 됐을 때 이 국채 수익이 오늘 급등할 건데 어느 정도 할 거야. 요게 시장에서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사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국채 수익이 어떻게 될까를 미리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뭐 지표나 이런 게 혹시 없나요? 그런 거는 쉬었잖아요, 애들이 지표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 좀 미리 알고 싶은데. 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뭐 비트코인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친 트럼프 정책에 있는 쪽에 그런 쪽들은 다 가격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반영하지 않을까,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영할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 끝난 것들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는 오늘 적어도 단기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표들이 바뀌면 우리가 우호적인 지표였는데 그게 뒤집어지면 그러면 또 원상태네. 뭐 이렇게 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내용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락한 걸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안 좋았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1.1% 정도 빠져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대 하락을 했어요.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오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빅테크의 하드웨어가 내리면서 반대로 인터넷이나 또는 부동산 관련주나 이런 거 금리 피해주, 고금리의 피해주들이 올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바톤 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금요일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인터넷과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세였습니다. 제일 강세로 보이는데 제약바이오였고요. 네. 2차 전지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런 특징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금리 인하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은 이쪽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여줬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주간 내내 외국인들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팔았는데 전반적으로는 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34%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 그러니까 뭐 견저물이긴 계속 있었는데 지난주 말에 굉장히 시장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성은 있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은 금요일 날 회복을 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걸 바라보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지표가 또 원위치 되는 상황이 좀 되면은 금요일 날 것은 우리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수급 상황인 거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 사줬고요. 이제 국내 기관들이 이제 지난주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6월에 CPI도 나와 파월 상하원 발언으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6%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96이요? 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고금리 피해주로의 단기적 수급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지난주 얘기인 거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론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빅테크 가지 않겠냐라는 쪽의 해석이 있고요. 네. 또는 빅테크 속에서 차별화 또는 신흥주 다른 종목이 나오지 수급이 변화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양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결국은 다시 빅테크다. 라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 워딩이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딱 요 워딩만 따왔는데요. 다우존스와 S&P 지수가 하락 중에 러셀 2000이 급등한 것은 우연은 아닐 거다. 그냥 괜히 갑자기 그냥 하루에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변화가 생긴 건 인정하자. 이런 워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좀 하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빨간 것으로 표시해 왔는데 주말에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국제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일부 섹터들이 반영을 하면서 거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피해 섹터라고 하는 쪽에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흐름에서 있던 거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 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진짜. 국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급등할까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하고 이번 주에는 주 초에는 이 변동성을 좀 확인하고 주 후반에 대해서 다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관련된 경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도 베이지빅 발표가 되는데 여기 경기 지표가 발표됩니다. 경기 내용들이. 그래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테슬라, 넷플릭스, TSMC 이런 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그냥 참고로 한번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밑에 있는 걸 러셀 2000 지수고 노란색을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불과 2023년 9월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게 같았습니다. 이 상승률이 같이 있었어요. 이 상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률. 네. 빠지다가 오를 때 같이 하다가 올해 1월에 돼서 요 근처에 있었잖아요. 여기 또 벌어지기 시작해 이게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수급은 둘 중에 하나로 가지 않겠냐. 하나는 나스닥이 빠지면서 이 괴리를 메우든지 아니면 러셀 2000이 올라갔든지 이런 정도의 단기적인 수급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진짜 상승률이 이렇게 벌어진 지 꽤 됐잖아요. 누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계속 더 상승률이 나오는 거고 한쪽은 계속 안 나오는 거고 이러면 실제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연수익률이. 중소형주 다 마이너스에 있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답은 시장 안에 있고 가격에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한쪽이 너무 오버슈팅을 하면은 쉬지 않습니까? 또 얘는 또 너무 낮아 그러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기관들의 리밸런싱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리밸런싱을 왜 하냐면은 비중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한쪽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익실을 좀 해서 얘를 줄여서 낮아진 쪽에다가 비중을 더 싣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때때로 수급에 의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시점에 뭐 반기에 또는 온기에 또는 뭐 리밸런싱 하는 어떤 지수의 리밸런싱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벤트가 뭐 현실화됐을 때 이럴 때 발생이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좀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우려가 지금 시장에 있다. 그 우려라는 게 일방적으로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는 지금 처음 오랜만에 한번 보시자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많이 안정화됐죠. 저 위에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4.2 아래에 떴으니까 안정화됐잖아요. 그런데 요거로 인해서 이게 다시 튀어 올라가면 시장은 이거에 반대로 갑니다. 이게 튀어 오르면 시장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거 달러 인덱스예요. 국제 수익률이 안정화되는 거하고 같이 안정화되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도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 강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에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동안 이거는 이제 BOJ 개입을 했지만 달러엔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이번에 저 고점으로도 꽤 빠졌죠.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언제 한번 있었습니까? 지난 4월 말에 고점 찍고 160엔 찍고 곧바로 개입해서 빠졌잖아요. 주말에 이때 들어가셨잖아요. 이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다 올랐다 지금 또 한 번 개입이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게 연관관계 다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요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 달러도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달러원을 보시면, 우리 원화를 보시면, 우리 원화도 요만큼 좀 떨어졌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외국인들 매수주 추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으로 우려를 좀 하고 있다. 그게 주말에 시장이 쉬는 동안에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게 어떻게 반영될까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자체는 뭐 위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가 약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제한적 심리, 제한적 수급 속에 종목 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고 달러 약세가 되면 우리 원화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은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대로 적어온 건데 이게 이번 그 주말에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 수익률 상승,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외국인 수급 비우고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주말에 벌어졌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사건 사고들은요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그런 걸 줄 거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 등의 실적 베이스로 이제 시장은 갈 건데 지표 변화로 인해서 단기 수급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최근에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이유가 뭐 계속 있나요? 팔고 있습니다. 계속. 뭐 왜 그래요?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네.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 수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코스피에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듯이 ISA에 관심이 저는 되게 많은데 네. 그쪽으로 아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밸류 BM이 발생이 벤치마크 지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IS에 대한 뭐 세제 정책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살 거예요. 수급이. 그러니까 개인들도 ISA에 맡겨놓은 경우도 꽤 많고 그 돈이 꽤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밸류 기관들,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도 야 밸류업 한다는데 불안하게 뭐 코스닥 있지 말고 그냥 아예 안전빵으로 그냥 밸류업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이 많다는 거기 거죠. 들어온 돈은 코스피에 있는 밸류업 관련 종목으로 살게 될 거라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과 그리고 수급 주식은 수급이잖아요. 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으로 수급으로 이게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이 누구만 들어와요? 외국인만 있잖아요. 그것도 대형주만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그쪽에만 쏠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쪽에 약간 소외되어 있는 코스닥은.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제 야 외국인 일로 가는데 우리도 일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군요. 그쪽으로 추종해서 가야죠. 그러면 확실히 코스피로는 많이 가요 기관이? 그러니까 기관이 코스닥에서 뺀 돈만큼은 코스피로 가야 이제 국장에 여전히 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는 있나? 아니면 빼서 안 가고 그냥? 아니요,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다 팝니다. 코스피는 왜 팔어? 예? 코스피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팔아서 코스피로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 코스닥에서 팔아서 코스피로 간다. 아니요. 아니에요? 기관은 국내 기관은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하겠죠. 다른 건 뭐 외국을 하던 아니면 대체 투자를 하던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그래요? 네, 다른 걸 하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 설명 주실 때 밸류업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 뺀다는 말씀.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막 빼서 일로 간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던 아니면 투자한 걸 유지하더라도 코스피에 있는 종목에 있는 거지 코스닥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프로님은 맨날 제가 설명서 아실 건데 제한된 유동성이 있잖아요. 더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제한된 상태에 있는데 내가 여기에 100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뭐 50이고 여기가 50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더 이쪽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쪽이 빨리 이쪽을 빼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기관들은 전체는 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속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더 많이 빼고 코스닥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뺐구나. 코스피도 뺐는데. 그래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밸류업이라도 있으니까 코스피는 좀 덜 뺐고. 그럼 뺀 돈은 해외를 갔든지 뭐 어디 있든지 뭐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이가 지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에는 밸류가 높아요. 멀티플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겠죠. 지금 밸류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높은 쪽에 거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론적인 게 아닌 시장 참여자들이 투덜투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올해 내내 고생하는 거는
2차전지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워낙 밸류를 높게 형성을 시켜놔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밸류가 높아져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명 되셨습니까? 네네네네. 이슈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예. 이번 주 시장 요거 뭐 이번 주 말씀드렸고요. 네.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당 20기 3중전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관심 없으시죠? 별로 여러분들도요. 그런데 저는 이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왜 두어야 된다 말씀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문제는 뭐냐면 미중 마찰로 인해서 중장기 문제들이 완전 크게 부각되고 있다. 경제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어 있다. 정책 회의감이 많다. 너무 막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 정책이 조금씩 나오니까. 네.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뭐 수요 부족도 있고 그래서 양가 확대됐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번에 이제 보는 것은 경제 발전과 실용주의 부각 가능성이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고도화를 정책 제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부동산 충격이 큰 지방 정부의 재정 완충을 위한 그 세제 개편. 이게 네. 지난번에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문제를 얘기할 때 그냥 이 피상적으로 우리가 딱 얘기할 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방 정부의 재정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책을 보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섹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반도체나 에너지, 식량안보, 국유기업 개업, 전력산업 등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나오는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우리한테는 별로 이게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게 있어? 우리 섹터에 변화를 줘? 이런 생각을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왜 관심 이게 보냐면 첫 번째는요. 과거에 중국이 3중 전해를 하고 나서 이후에 시장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중화권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영향이 별로 없지 않냐. 지금은 다 미국이고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는데 시장은 늘 똑같다고 해서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침 시장은 나스닥. 중간에 12시 이후는 중국 시장 보고 따라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안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은요, 미국하고의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막 경기 부양 정책을 막 할 때 중국도 같이 따라해서 같이 동반해서 좋았다가 동반해서 빠졌다 이러지 않았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면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 한 20년, 30년 동안에는 네. 이게 엇박자로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 중국이 막 좋을 때 얘네 막 헤매고 있다가 미국이 좀 안 좋게 이랬을 때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막 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막 좋고 이렇게 엇박자로 많이 정책들이 있었어요. 시장도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근데 중국의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수출을 잘하느냐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수출은 미국보다 유럽이 하고요. 그 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이. 예. 유럽이 큽니다. 유럽이. 그래서 우리 그 GDP 성장률 내년 거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거 여러분 IMF나 OECD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잘 보시면요. 네. 미국은 약간 서서히 둔화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디요? 유럽하고 중국은 약간 반등 쪽으로 분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하고도 같이 엮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얘기하면 막 진짜 엄청 길어져요. 만약에 유럽이 반등을 하고 중국이 좀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좋아지면 유로화가 좀 강하게 되죠.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겠죠.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서 위안화는 또 강세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게 전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시장 영향을 줍니다. 뭐 그렇겠죠. 네, 영향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온 부분은 한번 지켜보자. 당장 뭐가 우리 시장에 뭐 이래서 그러면 중국 관련주 사야 되냐, 중국 지수 사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회의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 해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중국 이런 거 나오면 막 시끄러웠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감 없이 그냥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중국이 예. 중국몽이라는 병에 걸려서 대기하기 무효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 중국이 초고성장에서 고성장에서 이제 안정성장. 중국이 성장을 못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중국 전문가들 나와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주식시장은 성장이 있는 곳에 돈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점차로 축소되는,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축소되는 시장인 거예요. 네. 안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이게 만약에 성장률이 좋아지는 성장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은 반응을 막 하겠죠. 만약에 지금 이런 게 인도에 있다. 베트남에 있다. 그런 데들은 막 반영을 하겠죠. 이미 기본적으로 기저에 네. 중국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벌써. 거죠. 예. 자, 워낙 그리고- 고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블랙록이 지난주에 국내 6개 자산운용사와 미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했냐라고 봤더니 자산운용사 접촉한 거 보니까 야 이거 제목은 중국 투자 축소 한국 확대 전망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중국 축소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6개 자산운용사 접촉했다는 거 보면 아마 돈을 운용을 맡기려고 한 것 같아요.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재간접 펀드 형태로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블랙록이 약 9조 달러를 투자하는 거 되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안 합니다. 블랙록이 제가 알기로는 뭐 2, 3조 할 거예요, 지금 투자를. 네. 엄청 작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그들 중에서는 그 중에 조그만 돈이라도 우리 시장에 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재감적 펀드 형태로 투자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운용사에 돈을 맡긴다는 거, 아웃소싱 한다는 거예요. 아웃소싱에서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블랙록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 운용사들은 글로벌 운용사들이나 이런 기관들은 따라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금이 한 군데서 들어오면 다른 쪽도 좀 들어올 물꼬가 터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좀 하나 있었고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전기차 전환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CNN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보조금 지급하는 거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 공장의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시설 전환 시에 시설 전환 자금 전체 규모가 1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GM, 뭐 할리 데이비드, 볼보, 피아트 다 들어가 있는데 현대모비스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왜 나왔을까요? 이것도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때문에 이쪽에 있는 쪽도 표잖아요. 이쪽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할리 데이비슨 같은 데는 전기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장사가. 부다다다다다 그 말발굽 소리 그게 나야 할리인데 이걸 포기하고. 아니 이제 저기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공정 전환에 나타나는 그 부품도 있으니까 얘네들이요. 할리.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정 전환해서 부품 전환, 시설 전환이 됐을 때 보조금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이쪽이 무슨 벨트를 그러죠? 이쪽 이쪽이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에 표를 의식한 정책이 원래 이긴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좀 부각돼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조선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하반기에 뭐 반도체, 자동차, 투톱이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이 있고 뭐 화장품 있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쭉 뭐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길래 쭉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HD, 현대조선해야,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 하나오션. 근데 얘들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어떤 데 플랜트이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플랜트가 많고 어떤 쪽에는 컨테이너가 많고 어느 LNG가 많고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다릅니다. 이 중에 지금 주가가 가장 좋고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은 어쩌면 HD 현대조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좋은 쪽이고요. 미포나 이런 데는 플랜트 쪽에 있는 저기 컨테이너 있는 쪽에는 좀 줄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는 작년 연간 매출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 수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 수주는 뭐 3-4배는 아닌데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규 수주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대미포도 한 70% 늘었고 3호도
삼성은 좀 줄었고 삼성중공업 54% 늘었고 하나오션 200% 늘었고 전체적으로 신규 수주도 많이 받아서 누적 수주가 많이 있다. 그런데 뭘 관심 있게 보냐면요. 이 조선주 얘기하면 항상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고정관념 또는 습관일지 모르겠는데 조선주들을 투자해서 수주 모멘텀으로 막 투자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낼 때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중국 얘기도 잠깐 했는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했던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10배 이상씩 떴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들이 다. 10배가 뭡니까? 훨씬 많이 떴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큰 시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리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수주를 받았던 게 너무 저가 수주였고 또는 나중에 뭐 컷오프 되는 거 수주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수주가 문제가 아니야. 수주 모멘텀으로 조선주가 움직이는 건 맞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라는 게 그 이후에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투자 심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 이 신조선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신조선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수주를 받으니 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익성도 개선되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는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이익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익도 따라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HD 한국조선해양이죠? 현대조선해양 아니고. 한국조선해양인가? 제가 잘못 썼나요? 아니면 제가 한국조선해양 주주였으니까. 네, 한때 감사합니다. 주주였습니다. 네, 한조회. 한조회. 네,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좋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네, 제 몇 안 되는 또 익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정프님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익이 어떻든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보내드리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주가들이 다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 경우 훨씬 많죠. 많이 갔죠. 훨씬 많죠. 그래서 주식은 그때그때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있는 반면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그냥 무조건 해라 이렇게 저는 그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고 이익이 늘어나는 적어도 이렇게 봤을 때 이익이 몇 년 동안 늘어나고 있는 또는 늘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막 줄고 막 이런 기업이 아니라면 그런 기업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주가는 한번 자기 차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김프로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던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차례 왔을 때 오면은 그거는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기업들이 돈을 번 만큼 딱 주식이 딱 오르면 딱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죠. 아니 그게 딱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에서 이익이 예를 들어 1,000억짜리 회사인데 이익이 뭐 100억 났어. 그러면 딱 이제 주식 값도 10,000원에서 11,000원 딱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마이너스 100억 나면 9,000원 딱 되고. 정직하게. 그럼 거래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막 몇십 배씩 가고 이러면 막 화가 막 나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냥 하소연 같은 거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그 트럼프 후보의 총격 사건 관련된 국제 정세 이야기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